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학기 한문 시간입니다. 오늘 한문 수업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단어의 짜임부터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24절기 가운데 여름과 관련된 절기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복습하는 수업은 모든 반이 다 수강하는 것은 아니고 몇몇 반이 진도가 좀 빠른 반이 있어서 진도를 맞추려고 복습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수업 시간에는 전 시간까지 했던 네이버 폼 심화복습 내용과 그리고 프린트가 올라가지 않고 이 수업 영상만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가 1차시부터 4차시까지 선생님이 온라인 이학습터에 올려놨던 그 학습지 4장을 준비해 놓고 복습을 하게 되면 좀 더 편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학습지를 준비해 놓고 수업을 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프린트를 할 수 없는 친구들은 연습장에 써가면서 해놨던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들을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지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4시간의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4시간의 수업 동안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는지 간단히 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주제별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자세하게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로는 복습한 것을 가지고 응용, 활용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좀 더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수행평가와 관련해서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그 학습지에 잘 필기를 해가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네, 다시 확인해 가면서 복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4시간 동안 배웠던 주제 확인을 해보면요. 자, 4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나 보니까 첫 번째는 단어의 짜임을 2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죠? 단어의 짜임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요.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단어의 짜임 중에서 문장 성분과 관련된 그런 단어의 짜임 3가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시간에는 5가지 중에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에는 24절기에 대해서 우리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그죠? 24절기는 총 계절을, 4가지의 계절을 이제 나눠보면 한 계절당 절기 6개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6개를 이 6개에 대한 뭐 풀이, 의미, 그리고 풍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맞죠? 네, 기억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수업 때 올려주었던 선생님 그 학습지 4가지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럼 단어의 짜임 5가지와 24절기 가운데 봄, 여름에 해당하는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단어의 짜임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동안 배웠던 것을 1시간에 압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단어의 짜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 단어의 짜임이 뭐였냐 하면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관계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단어는 총 경우에 따라서 두 글자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뭐 세 글자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글자에 대한 것을 예시로도 계속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간단히 다시 설명을 해주면 우리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는 몇 개일까요? 네, 가 하나, 족 하나 이렇게 두 개이죠. 그러면 이 가족 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라는 것이 단어의 짜임이라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합 관계는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서 몇 가지로? 네, 5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이 문장으로 풀이된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장 성분들이 필요해요. 그죠? 문장 성분들. 이거 뒤에 간단히 또 살펴볼 건데 문장 성분을 가지고 결합을 하는지 아니면 뭐 문장으로 풀이될 수도 있고 풀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장 성분과는 관계없이 풀이가 되는지 이런 차이로 두 갈래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문장 성분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이 술이라는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주술, 술목, 술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문장 성분과 관련 없이 결합 관계를 가지는 나머지 두 가지는 수식 관계, 병렬 관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문장 성분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술이라는 것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문장 성분에는요. 술이라는 애가 있고 나머지 또 뭐가 있어요? 처음에 이 술 나머지 주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술 빼고 목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관계에서는 술을 뺀 나머지 보가 있네요. 그래서 문장 성분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 술, 목, 보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네, 그럼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문장 성분 4가지를 한번 복습해보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우리 백설공주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었어요.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문장 성분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주, 술, 목, 보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술은 꼭 들어가고 그죠? 이 술이 주랑 결합하는지 목과 결합하는지 또 보와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하나, 둘, 3가지로 단어의 짜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어가 뭔지 볼게요. 자, 주어는 여기에서의 주는 주인공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림 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라는 동화에서 백설공주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만화에서 내가 주인공이니까 가장 중요하지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어의 뜻을 보면 주어란 문장에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 서술어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인데 이 동작이랑 상태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물체 그것을 주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서술어가 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그런 주인이 되는 주체가 뭐냐? 주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 어떻게 풀이가 된다고? 뭐뭐이, 뭐뭐가
내가, 너가 이런 식으로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라고 했고 그 다음 우리 단어의 짜임들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서술어가 있어요. 자, 서술어를 보면 이 주어 앞에 주어랑 나란히 놓여서 주어를 뒷받침해 주는 거. 왜냐하면 이 서술어라는 애는 주어가 하는 행동, 동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술어란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성분이다. 그리고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 가장 중요한 뭐뭐이, 뭐뭐다 이렇게 완결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서술어가 없으면 문장이 완성되지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단어의 짜임에서 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완결이 되니까.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성분으로는 목적어가 있었어요. 그죠? 목적어는 줄여서 목이라고 단어의 짜임에서는 말했어요. 자, 목적어의 말을 보니까 난쟁이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술어에 지배를 받지만 내가 있어야 분명히 알 수 있다. 서술어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 목적어가 없으면 문장이 제대로 된 완결 형태를 띠지 않는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서술어의 대상을 확실히 표현해주는 성분이라서 이 서술어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는 뭐뭐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어예요, 얘는. 그죠? 했다.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서술어야. 그죠? 그러면 내가 하긴 했는데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죠? 문장이 완결되는 데는 이 서술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서술어의 역할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했다. 할 때 그 했다라는 대상이 되는 게 공부인 거죠. 그래서 이 를 의미하는 게 목적어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그래서 서술어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단어의 짜임에서 술보 관계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의 보어를 볼게요. 자, 줄여서 보라고 하고 보는 말 그대로 자, 여기에서 이 백설공주는 주어였어요. 그치? 그리고 주어와 항상 나란히 있는 왕자님. 얘는 서술어예요. 그리고 이 서술어의 지배를 받지만 내가 있어야 완벽해진다라고 했던 난쟁이. 얘는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백설공주, 왕자, 난쟁이가 있으면 등장인물이 모두 완성이 되지만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독사과 같은 것들, 그죠? 부수적인 것. 그래서 스토리를 좀 더 탄탄하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요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있어야 우리가 더욱 완전해질 수 있다. 사과 없는 백설공주는 뭔가 허전하지. 그죠? 독사과가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없어도 되지만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사과는 여기에서는 보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보어의 뜻을 보면 문장에서 이런 서술어를 보충한다. 없어도 되지만 보충함으로써 더 완벽하고 탄탄한 스토리를 완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성분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단어의 짜임 첫 번째 시간에는 3가지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의 짜임 어떤 게 있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주술 관계가 있었어요. 주술 관계는 말 그대로 술이 합해져서 주어와 서술어가 합해진 것이에요. 자, 주어는 앞에서 본 것처럼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말이고 서술어는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낸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주체 플러스 그 주체의 상태와 동작이 합해진 게 주술관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습지에서는 뭐가 있었지? 일출이 있었지. 일출의 뜻은 뭐예요? 해가 뜨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가 뜨다에서 해라는 게 주어, 그치? 이 해가 뜨다라는 동작을 상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뜨다라는 게 서술어. 이렇게 일출을 통해서 살펴봤었어요. 자, 두 번째 술목 관계가 있어요. 자, 술목 관계는 술, 목이 더해진 거예요. 술은 뭐냐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서술어인데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하고 그 다음 목적어는 이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거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여러분들이 해준 것 중에서 폼에 적어준 것 중에서 식목이 있었어요. 식목. 자, 우리 식목일 언제예요? 4월 5일이야. 그럼 식목일이 뭐 하는 날이지? 나무를 심는 날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풀이를 하면 나무를 심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는데 보면 심다라고 하는 이 동작이나 상태 얘가 뭐예요? 서술어예요. 자, 그럼 무엇을 심었는지 모르죠. 그럼 무엇을 심었지? 나무를 심었어. 그래서 이 심다라는 것의 대상이 되고 있지,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를 해당하는 건 목적어. 그래서 술목 관계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글로 풀이를 했을 때는 목술이지만 이 식목에서 봤을 때 이 목이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고 식은 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예요. 그래서 얘는 서술어. 그래서 이렇게 술목 관계 이렇게 단어가 짜여져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술보 관계가 있어요. 자, 서술어는 봤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보어를 보면 서술어를 보충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보충한다 말 그대로. 그래서 얘의 대표적인 것으로 입학, 이 우리가 프린트에서 배웠던 거죠. 자, 입학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학교에 들어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어가다라는 동작 상태가 서술어가 되는 거니까 되는 건데 어디에 들어갔는지 들어가다라는 말로도 말은 되지만 어디에 들어갔지? 여러분들이 올해 입학을 했죠. 학교에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이 학교에 뭐뭐에라고 하는 이 들어가다를 보충해주는 말인 얘가 보어가 되는 거예요. 자, 한글로 풀이했을 때는 보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자어로 봤을 때는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요 입, 얘가 지금 서술어인 거죠. 그리고 학교를 의미하는 얘가 보어인 거지. 그래서 차례대로 읽으면 술보 관계이다. 그래서 이 술목과 술보는 우리말로 풀이했을 때와 풀이하지 않았을 때 한자어 그대로일 때의 순서가 다르니까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었고 주술은 한자어나 풀이를 했을 때나 똑같으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 성분과 관련해서 살펴봤었고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요. 나머지 두 개, 수식과 병렬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수식 관계를 보면 자, 여기 꾸며주는 말과 꾸밈 받는 말이다 라고 했어요. 애초에 이 수식이 뭐냐라고 설명을 선생님이 해준 적이 있는데 수식은 말 그대로 꾸미다예요. 꾸미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런데 꾸밈을 주는 건지 아니면 꾸밈을 받는 건지 그 두 개의 관계가 합해져 있는 게 수식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꾸며주는 말은 뭐라고 했었지? 말 그대로 꾸미다라는 것을 사용해서 수식 얘가 꾸며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꾸며주는 게 아니라 꾸밈을 받는 건 뭐라고 하지? 꾸밈을 받는 거. 뭐라고 했지? 수식어 앞에 한 글자 붙었는데, 피라고 했어요. 피 수식어. 이렇게.
P가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꾸밈을 받는다 할 때는 P가 앞에 붙는다는 거. 우리 예를 들어서 이 P가 붙는 게 뭐 있지? 피해자.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자, 해자는 뭐냐면 해로움을 끼친 사람이에요. 해로움을 준 사람. 그래서 피해자는 뭐야? 해로움을 받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끼리 사이에서 뭔가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거고, 괴롭힘을 한 사람,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해자라고 하는 거지. 피를 뺀 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게 수식관계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렬 관계를 볼게요. 자, 병렬 관계는 뜻이 비슷하거나 반대이거나 대등하거나 이런 한자들이 결합한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넘어갔는데 볼게요. 자, 수식 관계에서 우리 예시로 색깔과 관련된 게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녹색이라는 게 있어요. 자, 녹색은 풀이를 하면 뭐지? 풀은 아니지. 녹이 풀을 녹자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초록색이지. 초록색이지, 그지? 초록색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색은 색인데 초록 빛을 띤 색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녹색이라고 하는데 그냥 색일 수 있어. 근데 이 녹이라는 게 이 색을 꾸며주고 있는 거 보여요? 그치? 그냥 색이 아니라 어떤 다른 빛을 띠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색은 그러면 수식어일까? 피수식어일까? 지금 색은 원래 있었는데 이 녹이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꾸며주고 있는 애가 녹이니까 이 녹이라는 애가 수식어예요. 그치? 그리고 색이라는 애는 녹의 꾸밈을 받고 있으니까 얘는 피수식어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흑색, 적색, 황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식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 거 살펴볼 수 있었고, 병렬 관계에서는 예시를 들면 뜻이 비슷하거나 반대이거나 대등하다고 했는데, 우리 반대인 거 예를 들어서 찾아보면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라고 하면 뭐지? 여러분들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인 거죠. 이렇게 합해진 거야.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성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반대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한자가 합해진 거. 또 뭐 있죠? 반대되는 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흑백이 있지. 자, 흑은 뭐예요? 검은색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은 흰색인 거지. 이렇게 색이긴 색이야. 대등해. 근데 그 색이 검고 흰 거라는 거죠. 그죠? 색깔 자체는 반대고, 이 색이 띄고 있는 그런 빛깔은 반대인데, 둘 다 색을 의미하는 대등한 한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렬 관계의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5가지를 이 단어의 짜임 2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었어요. 자, 그러면 단어의 짜임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우리 24절기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표를 함께 채워봤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프린트 검사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잘 채워져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절기는요. 여기 뒤에 먼저 볼까요? 절기를 먼저 보면요. 뭐가 뭐의 주위를 돌면서 생기는 어떤 것의 변화죠? 지구가 뭐의 주위를?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생기는 날씨의 변화. 얘를 몇 개의 절기로? 24개의 절기로 구분한 게 24절기라고 했어요. 지금 이 2가지가 대표적인 24절기의 설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구의 태양 공전 주기를 24등분을 한 뒤에 뭐씩 바뀔 때마다 일까요? 자, 공전이라고 하면 둥글게 도는데 얘를 24등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원이 있다고 칩시다. 원은 몇 도예요, 각도가? 360도예요. 그런데 이 360도를 24등분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얘 나누기 24를 하게 되면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계산을 해봤었는데 15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15도씩 바뀔 때마다 땡땡을 사용하는 용어를 붙인다고 했어요. 자, 날씨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뭘까요? 기후입니다. 기후를 나타내는 용어를 이 24개 각각 붙여서 이 24개를 가지고 뭐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그리고 24절기를 뭐에 따라서 배우고 있죠? 계절에 따라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름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계절의 변화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채웠었어요. 자, 앞에 여기 뒤에서도 봤듯이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생긴다고 했거든요. 자, 우리 달력에는요. 우리가 큰 글씨로 써져 있는 걸 양력이라고 해요. 양력.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양력생일, 음력생일 이렇게 나눠서 지내시는 분들 있나요? 보통 양력생일을 지내시는 분들이 있고 음력생일을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자, 양력생일은 여러분들이 달력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큰 글씨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글씨들이 양력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력에 보면 날짜 밑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9월 28일이다 라고 했으면 그 밑에 한 다음에 8월 며칠 이런 식으로 작게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작은 이 날짜, 얘가 음력이에요. 자,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했으니까 우리 양력일까 음력일까 그럼? 양력 기준으로 우리 24절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절기마다 양력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줬던 게 태양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력 날짜로 큰 글씨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그래서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봄이 시작되고 여름이 시작되고 가을이 시작되고 겨울이 시작되는 이 월이 정해져 있는데 자, 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지금 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4계절이 있으니까 한 계절당 몇 달일까요? 한 계절당 3개월이에요. 3달. 그치? 그래서 3개월 곱하기 4를 하면 우리 4계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곱하기 4하고 얘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돼요? 3, 4, 12개월. 그래서 이게 1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한 계절당 3개월을 차지합니다. 자, 그럼 나눠볼게요. 자, 봄이 시작되는 건 몇 월부터죠? 봄이 시작되는 것만 잘 알아두면 사계절을 잘 나눌 수 있는 거야. 뭘까? 12월부터 12월이 아니라 2월부터 4월까지. 자, 얘가 봄입니다. 봄. 자, 그럼 우리 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봄에 있는 절기, 2월부터 가장 먼저 뭐예요? 입춘이 있었어요. 그치? 그리고 또 우수가 있었어. 우수. 그리고 경칩. 맞죠? 그리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 있었고, 다음 청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고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봄이 끝났고요. 자, 여름은 5월부터 몇 월까지일까요? 5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자, 5월부터 7월까지. 자, 입춘이라고 했으니까 여름은 입하로 시작하겠죠? 자, 입하. 그 다음 소만. 그 다음 망종. 자, 그 다음 춘분에 있는 자리에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어때야 될까? 낮이 더 길어져야겠죠. 여름이니까. 그래서 하지. 얘가 춘분 자리에 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월은 더운 달. 그래서 더위와 관련해서 소서가 있었고요.
대서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름을 살펴봤습니다. 여름. 자, 이거 두 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반년을 이제 우리가 달력에 써져 있는 것을 통해서 미리 채워서 봤어요. 자, 그럼 이어서 8, 9, 10월에 있는 가을과 관련된 것도 보겠습니다. 자, 가을에는 뭐가 있을까? 입춘, 입하, 그 다음 뭘까? 입, 가을을 의미하는 추, 그치? 그리고 처서, 그 다음 백로, 그 다음 추분, 또 뭐 있었죠? 다 적혀 있어야 돼요. 한로, 다음 상, 강, 강물이 흐른다 할 때 그 강. 자, 이렇게 가을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11월부터 1월까지를 볼게요. 11월부터 1월까지가 이제 계절 중에서 겨울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겨울이 시작되는 거 입추가 있었고, 그럼 입 뭘까? 입동이 있지, 그치? 입동, 그 다음 소설. 자, 소설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큰 눈인 대설. 자, 그 다음 가운데에 있는 요 자리에는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춘분. 얘는 낮, 밤이 같은 거예요. 얘는 낮익인 거예요. 얘는 낮, 밤이 또 같은 거예요. 그럼 이번엔 뭐가 길어야 될까? 규칙적으로 봤을 때 밤이 길어야지. 그치? 그래서 얘는 동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위와 관련된 거. 소환, 대한. 이렇게 우리가 겨울에 대한 것도 일단 이름들은 다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표를 우리 달력을 참고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쭉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2, 3, 4월에 해당하는 봄, 5, 6, 7월에 해당하는 여름에 대해서 절기 12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봄과 관련된 거. 자, 입춘입니다. 입춘은 들어서다 라는 뜻을 가진 설립자라는 건데 이 리을이 앞에 오니까 입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쓰는 순서는 이렇게 쓴다고 했었고 자, 춘은 봄에 해당하는 한자 봄춘이라는 한자입니다. 자, 풀이는 말 그대로 봄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 다음 의미는 봄이 시작되는 시점. 우리가 그래서 계절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항상 들어서다라는 이 한자는 고정이고 여기에 계절에 해당하는 한자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시작점이 절기 이름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기는 양력 2월 4일경이다 라는 거 써져 있어야 하고요. 풍속은 입춘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였어요? 봄이 시작될 때 이렇게 문짝에 뭐 붙여놓는 거 있었지. 프린트에.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이런 입춘축 글귀 같은 거를 대문에 써서 붙이는 그런 풍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수가 있었어요. 자, 우는 비우라는 한자였고요. 그 다음 수는 물수라는 한자였어요. 풀이는 말 그대로 빗물이에요. 빗물. 의미는 빗물이 어떤 것들이 녹아서 되는 거냐면 날씨가 이제 풀리기 시작해서 눈, 얼음, 서리 이런 것들이 녹아서 빗물이 되는 시기이다 라고 했고 시기는 양력 2월 19일경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경칩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자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좀 어렵고 힘들었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네이버 폼에. 그런데 이 절기는 한자를 무조건 써서 외운다는 것보다는 그 절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조금 어려워도 그렇게 크게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만 썼으면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놀랄 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렇게 23획의 좀 복잡한 한자인데 이렇게 썼고 그 다음 숨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그리고 얘는 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더 확장시켜서 숨어있는 벌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가 이 벌레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벌레충 할 때 들어가는 벌레. 네. 그래서 이 한자가 벌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벌레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렇게 17회의 한자였어요. 풀이는 숨어있던 것들, 숨어있던 벌레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의미가 이런 숨어있던 이유가 뭐였냐면 동면하던 거였어요. 겨울잠이라고 합니다. 동면은 날이 따뜻해져 그 날이 추워지면 이제 땅속이나 이런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요. 동물들이. 자, 이런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이제 깨어난다는 건데 그 깨어나는 이유가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동면하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경칩이라는 절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시기는 양력 3월 6일경이고요. 풍속으로는 우리 고로쇠 나무라는 것에 이렇게 호스를 꽂아서 고로쇠 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 고로쇠 물 마시는 게 풍속이 있었고, 그 다음 개구리, 얘네들이 이제 동면하던 동물들의 대표적인 곤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개구리 울음소리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에 따라서 점을 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풍속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춘분 네 번째예요. 자, 춘분은 이 봄 가운데에서 나눈다는 건데 이 나눈다는 의미가 뭐냐면 봄에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시점을 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기로는 양력 22일부터 21일 이 정도라고 하고 풍속으로는 나이떡을 먹는다라고 해서 나이 수만큼 떡을 먹는데 어린 아이들은 작은 떡을 자기 나이 수만큼 먹고 어른들은 큰 떡을 자기 나이 수만큼 먹는다. 라는 그런 거죠. 떡과 관련해서 이런 풍속들이 뭐 우리 설날에 먹는 떡국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추석에는 송편 같은 거 먹죠. 그리고 우리 여름에서는 이따가 볼 건데 쑥썰기라고 해서 그 쑥떡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풍속도 있고 이게 떡과 같은 그런 전통 음식과 관련된 풍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청명 다섯 번째입니다. 봄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 절기. 자, 청은 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맑을 청이라는 한자이고 명은 밝다 명 해와 달이 합해져서 이 햇빛과 달빛이 합해지니까 더없이 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맑다, 밝다가 합해져서 의미는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 그러니까 맑은 날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기는 4월 4일부터 5일경으로 이때가 식목일경입니다. 식목일경. 그죠? 그리고 풍속으로는 농사와 관련해서 봄밭갈이라는 게 있는데 논농사를 준비하는 작업과 관련된 풍속이 있다는 거. 그래서 농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봄 중에서 마지막인 고구예요. 자, 고구에서도 곡이라는 한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면 자, 곡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15획으로 되어 있는 한자였고 이 곡이라는 한자에서 이 부분 보면 이 한자가 벼화라는 한자예요. 벼. 우리 쌀이 나오는 애죠. 이 벼를 털면 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곡식과 관련된 한자라는 거 이 한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는 아까 우수라는 절기를 할 때 써봤죠. 자, 풀이는 곡식 위에 내리는 비인데,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곡식 위에 이 비가 내림으로써 되게 곡식을 윤택하게 자랄 수 있게, 기름지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비가 내린다는 시기. 얘가 이 고구라는 절기의 의미입니다. 시기는 양력 4월 20일경이고, 풍속으로는 고구 약수제라고 해서 지리산에서 지내는 제사가 있다고 했어요. 고구 때 지내는. 자, 이렇게
지금 2월부터 4월까지 해서 2, 3, 4, 3개월에 해당하는 절기 6가지를 살펴봤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봄과 관련한 24절기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여름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름의 시작이니까, 여기에 계절과 관련한 한자가 들어간 거죠. 여름하라는 한자가 들어간 거예요. 자, 여름하만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획으로 이루어진 한자이고요. 자, 시기는 이게 달력에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양력 5월 5일이랑 겹치기 때문이에요. 이날이 무슨 날이지? 어린이날이죠. 빨간 날. 그래서 이 빨간 날에 가려져서 이 이파가 써져 있는 달력도 있고 안 써져 있는 달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풍속으로는 역시 떡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지금 쑥과 관련된 음식 만들어 먹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소개해줬던 게 쑥설기예요. 그치? 우리 백설기라는 떡이 있잖아. 그치? 흰 색깔 직육면체로 이렇게 만들어진 맛있는 떡이 있는데 거기에 쑥을 넣어서 이렇게 떡을 만들면 쑥설기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사진도 첨부해줬었죠? 기억나죠? 그 다음은 소만이라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예요. 여름에. 자, 소는 작다, 소고 여기에서는 작다라는 뜻도 있는데 조금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만은 찰만이라고 해서 차오르는 거, 차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자, 소 써보면 가운데부터 이렇게 쓰고 만이라는 한자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14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한자들이 언뜻 보면 사람인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들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쓰면 되겠어요. 풀이는 조금씩 가득 차는 건데 의미 보면 만물이 점점 생장해서 자라서 가득 차오르는 것이에요. 자, 이 생장이라는 말은 이렇게 질량적으로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그런 크기가 점점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이 만물들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엔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절기가 소만이라는 절기예요. 자, 이 소만도 농사와 관련이 있었는데 시기로는 5월 21일에서 22일경이고 풍속으로는 농사에서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김매기라는 거예요. 이 김매기가 뭐라고 했었지? 농사를 지을 때 그냥 맨 땅에 짓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심어놨잖아. 아까 밭농사 이렇게 준비 작업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라나면서 잡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잡초들이 자라나는 곡식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이 잡초들을 빼주는 거야. 우리가 뽑아주는 거. 그게 김매기라는 작업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 망종이라고 있었어요. 자, 망종은 까끄라기 망이라는 한자였는데 이 까끄라기는 뭐라고 있었지? 우리말로 수염이라고 우리 쉽게 배웠었지. 수염. 그리고 시종이라는 한자가 있었어요. 자, 먼저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시종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14획으로 되어 있는 거였고요. 자, 수염, 시 이렇게 두 가지가 합해져서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까끄라기, 수염이 있는 종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옥수수 수염 있죠. 이런 식으로 수염이 있는 곡식에 씨앗을 뿌리기 좋은 때가 망종이라는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양력 6월 6일은 국경일로 어느 날이지? 현충일이에요, 현충일. 자, 이 현충일 경에 가려져 있어서 이 망종이 절기 이름이 잘 안 나와 있는 달력도 있어요. 자, 풍속으로는 망종복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망종복이는 뭐라고 했었지? 망종이라는 이 절기가 양력 6월 6일 경이긴 한데 음력으로 4월에 있는지 5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농사의 흉년과 풍년이 갈라진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망종을 봤을 때 이 망종이라는 절기를 달력에서 봤을 때 음력 4월이면 흉년,
그치? 그리고 5월이면 풍년이 든다. 이런 식으로 옛 조상들이 점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망종보기 이거 심화복습에서도 선생님이 문제로 냈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 네 번째인데요. 계절의 절기가 6가지가 있어요. 그치? 총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에 있는 애들은 보통 입춘, 그치? 시작을 의미하는 거. 그리고 입하, 입추, 입동 이런 식으로 계절 이름이 들어가죠. 입 다음에. 그죠? 그리고 이 네 번째에는요. 낮과 밤의 길이와 관련된 절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봄에는 뭐였지? 춘분이었어요. 여기도 계절이 들어가지. 그리고 여름은 뭐예요? 지금 보는 하지라는 거예요. 하지. 하지는 여기에서 보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질 때예요. 그치? 그러면 겨울에는 이 춘분의 반대, 추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때예요. 그리고 겨울에 동지가 있어요. 동지. 그래서 춘, 하, 추동 또 사계절이 나오죠. 앞에도 춘, 하, 추동 나왔었는데 동지는 하지의 반대. 뭐야?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면 되고 이 나머지 두 개는 농사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절기들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알아두면 조금 더 이 절기의 순서나 이름을 외우기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여름 하에 지극할 지를 써서 하지라고 하는데 여름에 뭐가 지극한지 보니까 낮의 길이가 제일 지극한 거야.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질 때를 말하는 거. 그래서 시기로는 6월 22일경이고 양력 6월 22일경이고요. 풍속으로는 기우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우제는 여름에 이제 비가 한창 안 내리고 좀 더울 때가 있어요. 그쵸? 더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는데 이때 비가 내리기를 기도해서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지내는 게 기우제예요. 이 기우제 풍속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이제 더위와 관련된 절기 두 개가 남았어요. 자, 더위와 관련된 절기 중에서 작다라는 뜻을 써서 먼저 작은 더위를 의미하는 소서라는 절기가 있어요. 자, 여기 덥다 서에서는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지. 자, 밑에 있는 얘는 놈자라고 해서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근데 사람 위에 해가 있어서 더운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덥다 서를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 있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점 먼저예요.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이렇게 13액으로 이루어지는 더울서라는 걸 써요. 얘는 의미는 그래서 더위가 시작되는 시점. 시기로는 양력 7월 6일에서 7일경. 자, 풍속은 여름 제철 음식 먹기, 뭐 참외, 수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대서를 볼게요. 소서는 더위 시작이었다면 대서는 풀이는 큰 더위니까 의미로는 더위가 최고 절정일 때, 엄청 더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시기는 7월 22일, 23일 경인데 올해에 특이하게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이 시기에 장마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8월 정도에 더위가 찾아오고 그런 기상이변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기상이변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고 통상적으로 보통 7월 22일부터 23일경은 대서 더위가 최고 절정인 기간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풍속으로 김매기 아까 봤었죠? 농사 지을 때 방해되지 않게 잡초 이런 거 뽑아줘서 농사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거. 그죠? 그래서 김매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복습을 해봤어요. 자, 4시간치를 복습하느라 조금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복습한 내용을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프린트 두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 프린트의 마지막 장에 보면 등교과제라고 해서 단어의 짜임 5가지 배운 거를 구별할 수 있는지 이 표가 있었어요. 자, 이거를 지금 해볼 거예요. 자, 각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음을 쓰고 여기에 뜻을 쓰고 그리고 이 단어에 알맞은 짜임을 쓰세요라는 걸 선생님이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시로 선생님이 들어줬었어요. 그죠? 자, 얘는 식목이라는 한자입니다. 그치? 식목이 있었고 단어의 뜻은 뭐야? 나무를 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무를 심다. 그죠? 자, 그러면은 심다라고 하는 건 뭐뭐다이니까 뭐예요? 서술어고. 그치? 그리고 나무를 이라고 하는 건 뭐야? 대상이 되니까 뭐뭐를 이라고 했으니까 목적어죠. 얘는 서술어고. 그럼 뭐예요? 단어의 자임은 술목 관계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술목 관계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술목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술목 관계 더 정확하게 써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한자 찾아봤나요? 뭐라고 나와? 야심이라고 나올 거예요. 야심. 자, 야심한 시각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쓰이는 한자인데, 자, 야심을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밤이 뭐야? 깊다. 이렇게 풀이가 돼요. 자, 그러면은 깊다 라고 하는 얘가 뭐뭐다 라고 풀이되면서 서술어이고 깊은데 뭐가 깊어요? 밤이 깊은 거지. 그래서 뭐뭐이, 뭐뭐가로 풀이되는 거. 문장 성분 중에서 뭐라고 했지? 주어라고 했어. 그래서 주술 관계이다. 자, 주술 관계는 생략해 줄게요. 이렇게 주술 관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등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치? 등산. 자, 등산은 일단 등은 오르다예요. 오르다. 자, 근데 어디에 오르는 거야? 산에 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산을 오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오르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지에 가다라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목적지에 가다 할 때 에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럼 오르다는 서술어고 산에 할 때 이 에는 뭘까? 산에 할 때 요 에는 보어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관계일까요? 술, 보 관계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술, 보 관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소라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대는 뭐예요? 대는 크다라는 뜻이고 소는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크고 작다. 자, 이런 식으로 크고 작다라고 해서 문장으로 풀이되는 것 같지만 성분 자체가 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장으로 풀이되지 않는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첫 번째 시간부터 한 거예요. 뭐 크고 작다, 크고 작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크고 작다라는 건 문장의 성분보다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 뜻이 반대되는 뜻이지. 그치? 그럼 뜻이 반대되고 뭐 대등한 관계이고 뭐 이런 설명이 있었던 단어의 짜임이 뭐야? 병렬 관계였죠. 그죠? 병렬 관계이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볼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시에서 선생님이 말한 거다. 그치? 녹색이라는 거예요. 얘는 색이긴 색인데 이 녹색 빛을 가지고 있는 거야. 녹빛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풀이는 뭐야? 이게 푸를 녹이거든요. 사실은 직역을 하면 푸른 색, 뭐 푸른색, 푸른빛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색이라고 하는 걸 푸른이라는 게 꾸며주고 있으니까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합쳐진 뭐야? 수식 관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등교과제 표로 되어 있던 거 풀어봤는데 선생님이 이걸 안 해주려다가 이게 등교가 계속 늦어지고 하니까 미리 등교하기 전에 마지막 시간에 풀어준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수업 프린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절기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유튜브를 보다가 절기와 관련된 수업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 절기의 의미를 이렇게 말로 풀어서 채워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고한 거예요. 자, 이건 참고로 봄의 절기와 관련된 겁니다. 봄의 절기. 자, 봄의 절기 뭐가 있었지? 우리 써보자. 봄의 절기 뭐가 있었지? 입춘이 있었고, 우수, 그 다음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6칸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뜻을 생각하면서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봄의 시작을 의미하는 땡땡이 되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 여긴? 입춘이겠지. 입춘이 되자 이 절기에 비가 내렸다. 자, 비와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 우수가 있고, 자, 입추는 지울게요. 자, 우수가 있고, 고구가 있어요. 그죠? 우수는 말 그대로 빗물이었고, 고구는 곡식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비가 내렸다라는 건 우수겠지. 그치? 우수라는 절기에 비가 내렸다. 자, 개구리는 잠에서 깨어나고, 자, 개구리 울음소리랑 관련된 풍습 뭐가 있었지? 경칩이었죠. 동면하던 그런 동물들이 일어나서 날이 풀리면서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어. 그치? 그래서 경칩이죠. 그리고 해는 점점 길어져서 자 여기서 왜 길어져라고 했냐면 봄 이전의 계절은 뭐예요? 겨울이에요. 그치? 그래서 겨울에는 해가 가장 짧을 때, 밤이 길 때예요. 그래서 이 겨울에서 봄이 돼가면서 해는 점점 길어졌다. 그래서 봄과 아니 낮과 밤이 같아지는 어느 절기를 지났을까? 춘분을 지났겠지. 그래서 해는 점점 길어져 이 춘분이라는 절기가 지났다. 그치? 하늘은 차츰 맑아졌고, 자,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거 뭐가 있어요? 청명, 맑고 밝음이라는 뜻을 가진 청명이라는 절기였고요. 자, 그 다음 봄 농사를 시작하니 곡식을 윤택하게 해주는 비가 내렸다. 자, 곡식을 윤택하게 해주는 비 뭐예요? 고구라는 절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을 통해서 순서대로 절기상의 그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말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치?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자, 그러면 여름은 우리 안 써보고 그대로 해볼게요. 자, 여름에 일단 시작이 뭘까? 입하지, 입하. 입하가 되자 작은 새싹들이 상과들에 가득해졌다. 자, 작은 새싹들이 조금씩 자라서 가득해지는 거. 뭐지? 조금씩, 차다, 소만이었죠. 다음, 모내기를 하고 밭에 씨를 뿌렸다라고 했어요. 자, 씨를 뿌리는 것과 관련된 거. 씨종이라는 한자가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 씨를 뿌릴 때 수염이 나는 그런 곡물이 나는 씨를 뿌렸어. 뭘까? 까끄라기, 수염, 망을 의미하는 망종입니다. 그죠? 그 다음, 낮이 가장 긴 뭐가 왔을까? 어떤 절기가 왔을까? 여름이 지극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지가 왔죠. 응? 그치? 그리고 작은 더위가 시작되고서 자, 더위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를 의미하는 게 뭐지? 작다라는 건 소고, 더위는 더위는 뭐야? 사람 위에 뭐가 있댔어? 해가 있댔어. 그럼 뭐지 이거? 더울 서라고 했어요. 소서. 자, 소서가 시작되고서 얼마 있지 않아서 큰 더위. 자, 소서의 반대. 큰 더위는 뭘까? 대서가 이어졌다. 그치? 그래서 입하, 소만, 망종, 하지, 그 다음 소서, 대서 이렇게 차례대로 여름의 절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글이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해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네. 자, 여기까지 우리 4시간 동안 배운 것을 통해서 문제 3개로 응용까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가을, 겨울을 다 배우고 나면 수행평가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전에 미리 프린트 같은 거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수행평가 준비를 잘 꼼꼼히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학교에서 또는 온라인 수업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안녕.